안녕하세요. 116페이지 경공매 할 차례죠? 맞아요? 116페이지 너무 오랜만이라서 헷갈립니까? 맞죠? 경공매 116페이지 경매란 말 뜻은 경쟁매매라는 뜻입니다. 경쟁매매 공매라는 말 뜻은 공개매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 공매도 일종의 경매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경매라는 말 뜻은 경매는 다수의 매수 희망자에게 매수 청약을 하게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 청약을 한 자에게 매도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매매계약 형식을 경매라고 합니다. 경쟁매매의 줄임말입니다. 경매라는 말 뜻은. 자, 그래서 경매에는 우리 교재 116페이지에 보면 시험에 경매가 한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가장 많이 출제됐던 적은 세 문제까지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공인중개사법이 어렵게 시험에 출제되는데 이제 하루 남았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어렵게 낸다면 실무 부분을 어렵게 낼 가능성이 많겠죠. 법령은 법조문에 있으니까 어렵게 낸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매 이런 것도 어렵게 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임의경매, 강제경매, 경매의 종류 두 가지가 있는데 임의경매, 강제경매. 자, 그러면 임의경매가 있고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어느 게 채권을 회수하기가 더 쉬울까요? 돈 받기가 더 쉬울까요? 강제경매, 임의경매. 임의경매는 임의로 경매 넘긴다는 뜻이고요. 강제경매는 강제로 경매 넘긴다는 뜻인데 뭐가 더 그냥 말뜻만 보면 뭐가 채권을 회수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강제경매. 예, 근데 답은 임의경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국가 공권력만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 뺨을 맞았다고 해서 같이 때리면 상방폭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사 고소를 해가지고 법원 판결 받아가지고 뭐 법원에서 처벌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이거는 반드시 집행권한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집행권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채무명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임의경매는 임의로 그냥 경매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담보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건저당 설정을 하고 돈 빌려주면 임의경매를 하고요. 그냥 우리 그 공정정서에 의해서 공정정서도 집행권한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집행권한에 의해서 공정정서나 예,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판결문, 성소 판결문 이런 게 집행권한입니다. 판결문.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이 전세권이 있고 임차권이 있습니다. 만약에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주인이 돌려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냥 임의로 경매 넘길 수는 없고요.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성소 판결문에 의해서 집행관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이 전세권은 담보물건의 성질과 담보물건의 성질도 있고 용익물건의 성질도 있죠. 두 가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보물건의 성질에 의해서 전세권에 비해서 별도의 집행권한이 없어도 곧바로 경매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보다 전세권 설정 등기된 전세권이 좋은 점은 바로 임의경매 신청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전세권이 있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상 배당받는 순서에 있어서는 전세권이나 확정일자부 임차권이나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돈 받기가 임의경매가 강제경매보다 더 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형담보, 비전형담보가 있습니다. 전형담보는 저당권, 건저당 이런 민법 법전에 있는 것을 우리는 전형이라고 합니다. 민법 법전에 형태가 있는 담보를 전형담보, 민법 법전에 형태가 없는 것을 비전형담보라고 합니다. 그럼 민법에 없으면 어디 있겠어요?
민사특별법에 있겠죠?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이거 어느 게 더 돈 받기가 쉬워요?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예, 이 전형 담보는 민법 법전의 형태가 있는 저당권, 건저당은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면 건저당 설정 등기해주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는데 그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등기, 임의경매등기 가지고 채권을 회수하려면 보통 평균 1년 걸립니다. 감정평가하고 뭐 경매등기가 유찰되고 하면 1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빨라야 한 8개월, 거의 1년이에요. 평균 1년 정도 걸려요. 경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전형담보는. 근데 비전형담보는 양도담보는 이미 소유권이 넘어온 거죠. 채권자 명의로. 가등기 담보는 언제까지 돈 갚아라. 만약에 2월 1일까지 돈 갚기로 했다. 안 갚으면 등기를 넘겨주기로 한다.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까지 돈 주기로 한 날까지 돈 안 주면 명의를 넘겨주게 되니까 가등기에게서 본등기를 하게 되니까 일단 채권자가 소유권을 확보하니까 현금화하는 거는 싸게 팔면 팔리겠죠. 그래서 비전형담보가 채권 회수하기가 더 쉽다고요. 전형담보보다. 그 다음에 강제경매보다는 임의경매가 돈 받기가 더 쉽다고요.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되고 임의경매는 담보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7페이지 경락, 낙찰, 경락을 받기 위한 준비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는 경락이라고 불렀다가 낙찰이라고 불렀다가 지금은 매각, 매수 이렇게 한글로 쓰고 있습니다. 법조문에 있는 용어는. 그러나 아직도 민법시험 같은 데 보면 경락 또는 낙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락이라는 건 뭐예요? 경쟁을 해가지고 낙찰받았다 이 뜻이죠. 예, 그래서 샀다, 매수한다 이 뜻이에요. 경락이라는 말이.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락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인수주의, 말소주의 표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소주의, 말소주의. 이 권리 분석이 중요합니다. 인수주의, 말소주의, 권리 분석, 소재주의라고도 하는데 소재주의 또는 말소주의, 인수주의가 있습니다. 소재주의, 삭제주의, 말소되는 것, 삭제되는 것. 경매에서 이 저당권 등 권리는 모두 말소됩니다. 등기부에 있는 권리는 말소됩니다. 원칙적으로 소재주의 말소됩니다. 그래서 말소되는 게 5가지가 있는데 건저당, 그 다음에 저당권,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가압류, 그 다음에 압류. 이 5가지는 무조건 말소됩니다. 그래서 매수인, 즉 낙찰받을 사람, 경락받을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권리는 있어도 위험하지가 않죠. 전부 배당 주고 말소가 되기 때문에 배당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고 말소됩니다. 근데 인수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유치권이 인수됩니다. 유치권. 민법에 유치권이 뭔지 모르면 인터넷에 유치권 치보면 이는 굉장히 설명하려면 길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중개실무에서는 유치권 이렇게 제목만 말씀드리고 아마 민법에서 물권법에서 공부합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 유치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그냥 한글 말뜻만 보면 유치장에 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교도소. 유치장에 가면 어떻게 유치해놓고 못 움직이게 꽉 잡고 있는 게 유치죠. 그걸 유치권이라고 그래. 꽉 잡고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그래. 말뜻만 보면.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공사대금을 지급했는데 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공사대금 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집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이 집 수리비를 지출을 했는데 집 수리비를 안 주면 필요비, 뭐 유익비 이런 비용을 지출했는데 주인이 돈을 안 주면 유익비를 지출했는데 돈을 안 주면 집 수리비를 안 주면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제가 한국민사집행법 학회 배운인데 여기서 보면 논의되고 있는 게 지금 앞으로는 이제 유치권도 등기를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좀 더 공시 방법을 강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정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가짜 유치권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이 경매에서 가장 골아픈 게 가짜 유치권이에요. 예를 들면 뭐 가짜로 영수증 해가지고 공사대금 지급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치권 주장하는 게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현실 실무적으로 보면
법인이 유치권 주장하는 것은 거의 다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장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물건 산 거 이런 게. 그래서 법인은 대부분 인정이 되는데 개인은 유치권 주장하는 게 거의 90% 이상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게 인정이 안 되고 있다고요. 대부분. 어쨌든 유치권은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예고등기. 예고등기가 지금 등기법에서는 삭제됐습니다. 예고등기. 경고적 효력이 있는 게 이게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면 옛날에 예고등기 했죠? 근데 이것도 워낙 악용을 하니까 지금 예고등기 제도를 없앴습니다. 등기법에서. 왜냐면 예를 들면 이게 예고등기 소송을 하지도 않을 거면서 소송 일단 접수를 해놔버리면 예고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래 놓고 나중에 예고등기 되어 있으면 인수되니까 아무도 경매에 낙찰받으려고 안 하겠죠? 예고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면 무서워서. 근데 사실상 짜고 그 건물주와 채무자하고 짜고 예고등기 해놓고는 자기들끼리만 안단 말이에요. 가격이 아주 떨어져 버리면 자기 지인 특별히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다시 낙찰받는 그런 사례가 많았다고요. 그래서 이게 예고등기 제도를 폐지했습니다만은 만약에 폐지하기 전에 옛날 예고등기가 되어 있다면 종전규정에 따라서 인수됩니다. 이거는 이제 낙찰받은 사람이 만약에 그게 뭐냐 하면 그러면 갑이라는 부동산이 있고 갑이라는 부동산을 을이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받았는데 이 갑 소유일 때 낙찰을 받았는데 갑하고 A하고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A가 이거는 갑이 소유자가 아니고 내가 소유자다 해가지고 소송이 제기됐다고. 그래서 예고등기가 됐다고요. 소송 결과 A가 승소해버리면은 을은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A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가장 위험합니다. 예고등기가. 그래서 우리나라 경매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게 예고등기입니다. 통계상 나와 있는 거는 예고등기 되어 있는 거는 그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입찰을 안 하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쪽에 있는 거는. 자, 예고등기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도 이제 가짜 유치권인데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 법정지상권 주장하는 자 있음, 이런 걸 집행관이 적어 놓는다고요. 매각물권 명세서에다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입찰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가격이 자꾸 떨어집니다. 분묘기지권은 뭐냐면 예를 들면 산에 오래된 묘가 많이 있다면 경매로 낙찰받았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묘를 강제로 이장시킬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묘기지권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봉제사한 경우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게 되죠. 그런 분묘기지권이 있으면 낙찰받아도 강제로 묘를 파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인터넷에 분묘기지권, 염소 이렇게 같이 연결해가지고 치보면은 그 재미있는 게 나와요. 이게 돈 버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분묘기지권이 있으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시세가 100억인데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하면 이게 뭐 30억, 20억 막 싸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사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미 아예 중간중간에 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 펜션 지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예를 들면 100억짜리를 한 5억에 낙찰받았어요. 이게 사례입니다. 정확하게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그 이제 인터넷에 보면 있는데 5억에 낙찰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중 땅이었어요. 옛날에 임야가 거의 다 문중 땅이잖아요. 낙찰받아가지고 이제 그 종중한토로 내용증명 보냈어요. 이 부동산은 본인이 낙찰받았으므로 본인 소유이므로 제 땅 위에 있는 분묘 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그 종중한테. 그러니까 종중은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으므로 이장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또 답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옮기는 걸 잘 옮겨야 돈 버는 거죠. 이런 걸 잘 옮겨야 싸게 낙찰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시세 100억짜리인데 5억에 낙찰받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쉽게 내보내기만 한다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낙찰받은 사람이 거기다가 묘 이렇게 그 울타리를 쳐가지고 거기다 염소를 갖다 한 마리씩 다 갖다 넣어놓고 사진 찍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당신들 조상들이 염소 발 아래 짓밟히는 모습을 보러 나오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이 법에 뭐 염소를 키우면 된다는 법도 없고 안 된다는 법도 없거든요. 또 염소를 키우냐 안 되냐, 안 키우냐, 키우면 되냐 안 되냐 이걸 다투려고 하면 또 몇 달 걸린다고요. 몇 달 걸리는 사이에 염소가 그냥 봉분을 다 뭉개버리고 없애버리죠. 묘가 있는지 표가 안 나요. 그 봉분이 없어져 버리면은 분묘기지권은 소멸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려면 이렇게 봉분이 위로 굴러가게 올라와 있어야 된다고요. 그 염소가 다 뭐 뭉개버리면 아예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
뭐 이걸 뭉개버린 거에 대한 처벌은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변론을 하고 일단 본분이 없으면 분묘기직권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협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찾아오니까 결국 싸우다가 협상을 해가지고 분묘 한 기 옮기는데 종중에 500만 원씩 주고 또 이장 비용 한 2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 해가지고요. 한 5억 정도 들어갔어. 50기인가 분묘가 있어가지고 뭐 한 5억 몇 억 들어갔어요. 그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5억 정도 들어가가지고 100억짜리를 5억에 낙찰받아가지고 5억 이장비 들어도 10억 가지고 100억짜리 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펜션 지어가지고 분양해가지고 떼돈 벌었다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지금 인터넷에 분묘기지권 염소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경매로 낙찰받으려면 이게 이건 안전하잖아요. 다 말소되니까. 요거는 인수되니까 위험하죠? 그럼 위험한 걸 사야 돼요? 안전한 걸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낙찰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낙찰받으려면 위험한 것을. 남한테 소개시켜 주려면 안전하고 비싼 거 해주고 그냥 수수료만 받아 먹는 게 낫고요. 수익률과 위험은 비례한다 이런 말 있죠? 안전하면서 돈 되고 이런 게 있냐고요. 제 친구 결혼 못하는 사람 여자 소개시켜달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 원하는데 물으니까 이쁘고 뭐 돈 많고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는데 그 남자를 원하지는 않더라고요. 위험과 수익률은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때는 이렇게 위험한 걸 하고요. 위험한 걸 해가지고 이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면 돈 버는 거죠. 이게 가짜 유치권이 많은데 이게 가짜 유치권이라는 게 확신이 들면 이게 낙찰받으면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소송해가지고 내보내버리면 돈 버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나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렇게 좀 수익률이 나는 거 이걸 하는 게 좋고 이런 거는 왜냐면 위험하다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입찰에 참여를 안 하잖아요. 그럼 계속 유찰되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유찰될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이 많다고 만약에 이게 이게 가짜라는 걸 밝혀낸다면 그래서 나는 위험한 걸 하고 돈이 되는 걸 해야 되고 남 할 때 괜히 이런 거 위험한 거 해줬다가 욕 들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다고 돈 많이 벌어봐야 칭찬 안 해줘요. 어차피 수수료받아만 챙기려면 그냥 안전하고 비싸게 사준다고 대부분 남 사줄 때는 어차피 비싸게 해야 1등을 해야 수수료를 받으니까요. 자, 무조건 말소되는데 이 무조건 말소되는 것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거 이것을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데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용익물권 등은 모두 인수됩니다. 예를 들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 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 등기 이런 것들은 이 말소 기준 권리, 이 말소 기준 권리는 요 5개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을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이러한 권리들은 인수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선순위 임차권이 있다면 이 임차권은 경매로 낙찰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계속 2년 동안 살 수 있죠. 2년 계약했으면.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최선순위 임차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 분양받아도 쉽게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잔금 대출 거의 다 받잖아요. 대출 하나도 안 받고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죠. 통계상 우리나라는 80% 이상 융자를 끼고 아파트 분양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아파트 분양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선분양을 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미리 분양해놓고 계약자들 돈 받아가지고 짓잖아요. 그 돈 가지고. 실제로는 이게 화자보수 이런 게 문제가 생기는 거는 집 따져놓고 분양해버리면 문제될 게 있거든요. 눈으로 보고 분양받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미리 분양부터 받고 지금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 돈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지어요. 세계적으로 전세권이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가서 전세권 설명하면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없어요. 뭐 중국이나 공산주의는 중국 같은 데는 어떻게 했어요? 땅은 국가 소유입니다. 토지 사용료를 내야 돼.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토지는 국가 거고 이제 건물만 사용권만 주는 거죠. 50년, 80년 이렇게 주니까 거의 소유권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은. 자,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이러한 권리들은 인수되고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이런 담보물권 등은 용익물권 등은 말소됩니다. 그래서 임차권이 최선순위 임차권은 인수되지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이 임차권은 경매 넘어가면 이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방 빼줘야 됩니다. 경매에서는. 그 현실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임차권들은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는 뒤에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소재되는 권리 5개는 암기해야 됩니다. 일단 이거는 무조건 말소되는 거. 무조건 말소되는 거, 무조건 인수되는 거 빼고 나머지 권리는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이면 인수되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이면 말소된다. 이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118페이지 경매 절차입니다. 메뉴에 표가 있는데 경매 절차도가 있는데 이게 시험에 9회 때 딱 한번 출제됐습니다. 경매 절차도가. 경매 신청 및 경매 개시 결정을 하는데 경매 신청은 누가 하겠어요? 채권자가 합니다. 채권자, 돈 받을 사람이 경매 신청합니다. 채권자가. 경매 신청할 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리 경매 집행 비용을 예납해야 됩니다. 미리 내야 됩니다. 그 한 1.5% 정도. 예를 들어서 한 3억짜리 경매 넘기려고 하면 한 400만 원 정도 미리 돈을 내야 됩니다. 채권자가. 저도 누나가 돈을 한 뭐 8천만 원인가 자형이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가지고 어떻게 안 받냐 묻길래 제가 경매 넘기라고 했어요. 경매 신청하라고 했어요. 그 아파트, 과천에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경매 신청하라고 하니까 이 400만 원, 300만 원 내라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못 받은 돈도 있는데 또 이것까지 내가지고 이것까지 떼이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겁이 나가지고 못 받는다고 하길래 제가 빌려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해가지고 빌려줘가지고 했는데 그냥 8천만 원 원금만 받고 그 사람이 이제 뭐 경매 간다고 하니까 급하니까 이자는 빼고 그냥 원금만 드릴 테니까 경매 취하해달라 하니까 그냥 누나 나 못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8천만 원 받은 게 기분 좋죠? 취하 동의해 주더라고요. 실제로는 경매 집행비용 낸 것도 받아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자기 돈 들어간 게 아니고 제가 제 돈 들어가 놓으니까 그건 좀 못 받았어요. 떼였어 결국. 그 생각도 안 한다고 실제로는 이자까지 다 받고 취하해 줘야 되겠죠 사실은. 그 경매 넘기면 웬만하면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대부분 갚습니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가 되면 경매 자기 집이 경매 넘어간다고 하면 법원에서 통보가 오잖아요. 당신 집 경매 넘어간다 이렇게. 그러면 돈이 있으면 갚는다고. 없으면 뭐 경매 넘어가도 갚을 방법이 없죠. 자, 그래서 경매 신청은 채권자가 하고 경매 개시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법원이. 경매라는 거는 이게 사실은 경매는 사인들 간에 개인들 간에도 경매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법원에서 실시하는 경매, 협의의 좁은 경매만을 의미하죠. 일반 우리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하는 것도 다 경매예요. 경쟁매매잖아. 고기 같은 거 막 손가락 해가지고 파는 거 그것도 경매죠. 그렇지만 그건 사경매.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좁은 의미로는 이제 공경매라고 해요. 법원에서 하는 좁은 의미의 경매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입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 종기라는 말은 마지막 길이다 이 뜻입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길 이전의 이 날까지 배당 요구의 종기를 정해서 공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최선순위 임차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말소되겠죠. 전세권도.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금을 돈을 다 받아버리면 말소될 거 아니에요. 선순위라도. 그래서 이 최선순위 임차권이나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첫 매각기일 날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은 가격을 높게 써내면 안 되잖아요. 배당 요구 안 했으면 이 사람들 보증금 낙찰받은 사람이 다 내줘야 되잖아요. 인수가 되는 권리니까. 그래서 배당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당 요구의 종기를 마지막 기일을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해서 공고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각 준비를 하는데 매각 준비는 법원에서 합니다. 지금 표 보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그 다음에 매각 및 매각 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면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이 되겠죠. 자, 매각이 옛날에는 이게 낙찰기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경락기일, 낙찰기일 했는데 지금은 매각기일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한글로 바뀌었다 했죠. 용어가 2002년부터. 자, 매각 및 매각 결정기일 공고를 하는데 매각기일 날 매각을 해가지고 1등을 뽑는 걸 매각기일이라고 그래요. 1등 뽑는 거. 자, 이 부동산 사고 싶은 사람 써내세요 하가지고 입찰표에다가 금액을 적어내죠. 그 중에서 1등 하는 사람을 뽑는 것을 매각기일 날 정합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라고 그래요.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정하는 게 매각기일 날 하고요. 그럼 1등 한 사람 중에서 1등 한 사람이 무조건 낙찰받는 게 아니라 매각 결정기일 지정 공고를 합니다. 매각 결정기일. 자, 그러면 이제 이해관계자가 뭐 이의신청을 했다든가 또는 농지라면은
농지 취득자익증명을 받았다든가 이렇게 하면 매각 결정이 됩니다. 매각기일 날 1등을 한 사람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매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매각 대금을 완납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소유자라고 부릅니다. 매각 돈을만 다 내면 소유자죠. 민법 187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도 매각 대금을 완납한 때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죠. 돈 다 내면 그때부터는 소유자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매각기일 날 최고 높게 써낸 사람을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라고 불러요. 옛날엔 최고가 입찰자 또는 최고가 응찰자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매각 결정기일 날 매각 허가 결정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매수인이라고 부르고요. 매각 대금을 완납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소유자라고 부릅니다. 부르는 명칭이. 자, 그래서 매각기일 날 거기에 보니까 유찰되면 새 매각을 실시하고, 유찰됐다는 말은 뭐예요? 최저 매각 가격을 1억이라고 무조건 경쟁매매라고 해서, 이 경매라는 게 경쟁매매라고 했는데 완전 자유 경쟁매매는 아닙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자, 이거 살 사람 써내세요 해가지고 뭐 2천, 3천, 4천 써내가지고 4천 써낸 사람한테 팔진 않는다고요.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걸 정해요. 최저 매각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감안해서 법원이 정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감정평가 금액이 최저 매각 가격입니다. 그럼 감정평가 가격이 시세보다 쌀까요, 비쌀까요?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게 최저 매각 가격은 시세보다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현실적으로 시험에 싸냐 비싸냐 묻지는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비싸다고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 싸다고요? 그건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어요. 감정평가 가격을 목적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솔직히 감정평가사들 왔을 때 오지도 않아요. 어떨 때는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그래요. 보통 옵니다. 오면은 좀 이거 비싸게 해주세요 하고 한 10만 원 주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얼마 한 몇 천만 원 더 해드릴까요? 이렇게 나와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목적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예를 들어서 수용보상금 이런 것도 감정평가 가격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평가사들 왔을 때 돈 좀 주고 몇 천만 원 더 비싸게 해달라면 해줘요. 그 목적 가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정한 가격은 아닙니다.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어요. 또 6개월 전의 시세예요. 6개월 전의 시세. 그래서 올라가던 시점이면 더 쌀 수도 있겠죠, 시세보다. 그럼 가격 떨어지고 있으면 오히려 6개월 전의 시세이기 때문에 더 쌀 수도 있어요. 감정평가사들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여러분들은 뭐 3방식, 6방법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감정평가에서. 그거 안 하고 그냥 비교 방식만 해요. 그냥 중개업소 전화해가지고 세 군데 전화해봐가지고 1억, 1억 천, 1억 2천 하면 세 개 더 해가지고 나누기 3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세 군데라도 물어보면 그건 잘한 거예요. 아니면 한 군데만 물어보고 결정할 수도 있어요. 원래대로 하면 한 세 군데는 물어봐야 되죠. 시세 파악하려면. 세 군데 물어보고 나누기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 3 하면 그게 감정가격이 된다고요. 원가 방식, 수익 방식 안 해요, 현실적으로. 거의 다 비교 방식이에요. 그래서 경매,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는 최저 매각 가격을 보면 1,000만 원 단위로 되어 있어요. 수익 방식이나 원가 방식으로 하면 1,000만 원 단위가 아니고 막 10원 단위, 100원 단위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비교하니까 그냥 우리 부동산 시세가 뭐 0.1% 올랐다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올랐다가 하면 1,000만 원 단위로 오르지 100만 원 오르는 거 못 봤죠? 아파트가 120만 원 올랐다는 말 들어봤냐고요. 뭐 오르면 1,000만 원, 2,000만 원 올라버리잖아요. 몇 천만 원. 자, 그래서 이게 뭐 최저 매각 가격이 반드시 비싸다 싸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어쨌든 최저 매각 가격 1억이면 1억 이상 써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유찰돼요. 그러면은 다시 또 유찰돼가지고 새 매각이 됐는데 새 매각이 돼서 또 1억에 팔면 또 아무도 안 사겠죠? 그래서 상당한 금액을 저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20% 또는 30%를 저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민사집행법 학회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정부 입법 건의를 했는데, 일본 같은 데는 최저 매각 가격이 감정 가격의 80%부터 출발을 해요. 우리는 100%부터 출발하거든요. 만약 감정평가사가 1억이라고 평가했으면 1억부터 출발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매는 거의 90% 이상이 한 번 이상 유찰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세매각이 이루어지면 8천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이때부터 실제 입찰을 많이 해요. 두 번 유찰되면 뭐 6,400으로 떨어지겠죠? 여기에서 20% 떨어지니까 8천만 원 20% 떨어지니까 8864, 6,400만 원. 1억 8천, 6천, 4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전차 매각 가격에서 20% 또는 30% 떨어진다고요. 그럼
인천 같은 데는 30% 떨어졌는데 그럼 70% 됐다. 7천만 원 됐다가 여기는 7749 4,900만 원 되겠죠. 한 번 더 유찰되면. 그래서 이제 유찰 완전 자유경쟁 매매가 아니라고요. 최저 매각가격 이상은 써내야만 그 중에서 1등을 뽑는다고요. 그 유찰되면 이제 아무도 최저 매각가격 이상 써내는 사람이 없으면 유찰되면 다시 매각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세매각이라고 그래요. 세매각. 세매각하고 재매각이 있어요. 세매각, 재매각.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세매각, 재매각. 세매각, 재매각이 있어요. 새로 한다, 다시 한다. 근데 세매각은 유찰되었을 때 아무도 1억 이상 써내는 사람이 없을 때 하는 게 세매각이고요. 재매각은 매각 잔금 미납입니다. 잔금 미납. 잔금 미납입니다. 계약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재매각, 다시 매각이 이루어져요. 그걸 재매각이라고 불러요. 그 세매각은 새로 할 때는 유찰돼서 새로 할 때는 가격을 깎아줘요. 근데 재매각은 계약금은 걸어놓고 잔금 안 낸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격이 안 깎아줘요. 어차피 이렇게 계약금 걸은 사람 있잖아. 1억 산다고. 그래서 다시 재매각 할 때는 가격을 안 깎아줘요. 또다시 1억부터 출발해요. 차이점이. 재매각하고 세매각의 차이점이. 자, 매각을 실시해가지고 이제 1등을 뽑고 나면 그 다음에 매각 허부 결정을 합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합니다.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도 세매각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뭐가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냐면 예를 들면 농지인데 농지 취득자익증명을 제출 안 하면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납니다. 이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서 세매각이 이루어질 때는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유찰되어서 세매각 할 때만 가격을 깎아줍니다. 근데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서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서 세매각을 할 때는 가격은 깎아주지 않는다고요. 농지인데 1억에 산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놓고는 농지 취득자익증명을 제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세매각이 이루어지지만 그때는 가격을 안 깎아준다고요. 가격을 깎아주는 것은 오직 유찰되어서 세매각이 이루어질 때만 가격을 깎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각 허부 결정이 있는데 매각 허가 결정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매수인이라고 했어요. 1등을 하면은 최고가 매수신공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그때부터는 소유자고요. 만약에 매각 대금을 미납하면은 우리 책에는 세매각이라고 돼 있죠? 잘못돼 있네. 표에 보니까 매각 대금 미납해도 세매각이라고 돼 있잖아요. 매각 잔대금을 안 내면 재매각이라고 그래요. 재매각. 요거 유찰됐을 때 또는 농지 취득자익증명을 못 받아서 매각 불허가 결정 났을 때는 세매각이 맞고요. 그 다음에 매각 장대금을 안 냈을 때는 재매각이라고 합니다. 재매각. 자, 매각 대금을 납부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배당을 하게 되고 그 돈 가지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해준다. 촉탁해준다면 대신해준다 이 말이죠. 촉탁. 말이 한자라서 어렵는데 촉탁을 해준다. 그러니까 등기소 직접 안 가도 된다고요. 법원에서 촉탁 등기를 해준다고요. 그 취득세 납부 영수증 이런 것만 제출하면은 대신 등기를 촉탁해줍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인도명령, 명도 소송이 있는데 인도명령, 명도소송. 인도명령하고 명도소송이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절차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인도명령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도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옛날에는 채무자, 소유자만 인도명령의 대상이었습니다. 즉 세입자들은 임차인은 인도명령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이건 최선순위 임차권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대항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이 건조당 뒤에 있는 이 임차권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말소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나가줘야 되는데 방을 안 뺀다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판사에게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판사가 인도명령서를 교부해주면 그거 가지고 집행관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사실은 이 판사가 하는 일을 지금 현재는 사법보좌관이 하고 있습니다. 한 사법보좌관이 우리나라에 60명 정도 있어요.
우리나라 58개 법원이 있는데 거기에 사법보좌관이 있어요. 법복 있고 판사처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법보좌관들이에요. 뭐 서기관, 뭐 부의사관 이런 분들이 주로 사무관 이상은 돼요. 대부분 사법보좌관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법원 사무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라고요. 판사가 아니고요. 사법보좌관이라고. 그 사법보좌관이 판사의 일을 대신하고 있다고. 이게 인도명령서 교부하고 발부하고 이런 걸 한다고요. 자, 근데 명도소송은 뭐냐면, 명도라는 말 뜻은 한글 그대로는 깨끗하게 비워준다 이 뜻이에요. 명도라는 말은 비워주고, 그래서 보통 건물 같은 경우는 명도소송 이런 말을 하고요. 안 비워줘도 되고, 토지 같은 거는 뭐 인도소송 이런 말도 합니다. 명도 같은 경우는 우리 학원 요거는 명도하려고 하면 책글상 다 드러내야 돼요. 사람 몸만 빠져나가고 다 비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명도라고 하면 깨끗하게 비워줘야 된다고요. 자, 명도소송은 이제 정당한 근원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는 명도소송의 정당한 근원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자는 인도명령의 대상이고 되고요. 대항할 수 있는 자는 명도소송을 통해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을 하려면 소송비도 200~300만 원 이상 들어가고요. 소송기간도 2~3개월 이상 들어갑니다. 굉장히 번거롭죠? 소송하면 몇 달 걸리잖아요. 비용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인도명령도 정당한 근원에 의해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는 점유자도 만약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나서 6개월이 경과되면은 인도명령을 할 수 없고 명도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인도명령 받아가지고 그 카드를 찍고 협상을 해야 되겠죠? 나도 강제 집행해야 된다. 나도 어렵다. 낙찰 받았지만 지금 대출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돈은 없다. 이렇게. 실제 경매 가지고 돈 벌려면 명도 전문가가 돼야 돼요. 이거 쉽게 거기 있는 점유자들을 내보내는 게 중요하죠. 돈을 작게 주고. 그 요즘은 이사비를 많이 안 줘요. 100만 원 이상 안 줘요. 대부분. 왜냐하면 인도명령을 집행하더라도 그 인부들이 와서 물건 들고 나가면 그 일당은 줘야 되거든요. 그럼 거의 한 50만 원 정도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통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줘요. 이사비를. 지금 내 이사비 나가면 100만 원 줄게. 근데 나도 어쩔 수 없다. 인도명령서 보여주고 강제 집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나가요. 요즘에 100만 원에도 받고 이사비. 옛날에는 이게 채무자, 소유자 이외에 세입자 같으면 무조건 명도소송을 해야 되니까 들어넣어버리면 소송하면 소송비 들어가고 기간 걸리니까 이사비를 훨씬 더 많이 줬다고요. 옛날에는 뭐 100만, 500만 원, 1000만 원씩 막 이렇게 줬어요. 이사비를. 근데 요즘은 많이 안 줘도 된다고요. 그냥 인도명령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하면 되니까. 명도소송 하려면 더 많이 줘야 되겠죠? 합의금을. 자, 그래서 계략적인 절차를 봤고요. 119페이지 올해도 시험에 나왔는데 그 밑줄 지났는데요. 올해 시험에서도 출제됐는데 입찰보증금입니다. 입찰보증금. 정확하게 말하면 매수보증금인데 경매 매수보증금, 공매 매수보증금, 경매에서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 또는 10% 또는 1할 같은 말입니다. 법조문에는 10분의 1이라고 나와 있어요. 10분의 1. 그 다음에 공매는 입찰가, 응찰가 또는 매수 신청가의 10분의 1, 10%고요. 그 다음에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매각대금의 10분의 1, 10%.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저 매각 가격이 9천만 원입니다. 9천만 원. 최저 매각 가격이 9천만 원인데 내가 1등을 하려고 1억을 써냈습니다. 1억을 써냈으면 경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매라면은 내가 1억을 써냈지만은 써낸 금액의 10%가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이 10%니까 경매는 얼마 내겠어요? 매수보증금을 900만 원만 내겠죠? 900만 원만 낼 거 아니에요. 최저 매각 가격, 이게 최저 매각 가격이 9천만 원이니까 이게 매수 신청 가격입니다. 매수 신청 가격, 써낸 금액, 매수 신청가는 1억입니다.
근데 경매는 그런데 공매는 어떻게, 공매는 자기가 선행 금액이 10%라고 했잖아요. 매수 신청가. 자기가 선행 금액이 10%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라면은 1,000만 원 내야 됩니다. 왜냐면 공매는 공매는 오직 www.onbid.co.kr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입찰 사이트입니다. 이 전자입찰만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는. 근데 경매는 지금 법원에 직접 나가서 하죠. 그래서 이게 인터넷으로 하니까 이건 누가 얼마 써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선행금액 10% 내도 몰라요. 근데 경매는 법원에 다 나가가지고 옆에 사람들 다 있는데 갑자기 막 봉투에다 돈을 더 집어넣고 하면 저 사람 더 높게 써냈나 보다. 이게 감각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또 비밀이 누설돼가 누가 얼마 써냈는지 몰래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인 이창석 씨가 그 연희동 별채 전두환 전 대통령 집 별채가 최저매각 가격 8억에 경매에 나왔어요. 본체는 이순자 여사 걸로 돼 있어가지고 부부라 하더라도 부부 배산되니까 이순자 재산을 전두환이가 추징금 안 냈다고 회수할 수는 없죠. 그래서 본체는 안 되고 이제 별채가 전두환 씨 명의로 돼 있었다고 경매를 나왔는데 최저매각 가격이 8억이었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최저가가 8억이면 8천만 원만 매수보증금을 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는 선행금액의 10%를 냈어요. 선행금액. 이창석 씨가 얼마 써냈냐면 16억 써냈어요. 16억. 그래가지고 그럼 다른 사람들은 8억이니까 설마 뭐 보증금 8천만 원이니까 많이 준비해도 1억밖에 준비 안 했다고 대충 그 정도만 내면 되겠지 했는데 2배를 써내버리니까 아무 돈을 안 가져와가지고 아무도 입찰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최저매각 가격이 10%니까 누구든지 보증금이 얼마인지 딱 미리 다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최저매각 가격 8억에 10%니까 8천만 원만 준비하면 되죠. 자기가 선행금액 10%로 하고 하려면 많이 써내려면 돈 더 가져와야 된다고요. 그럼 막 그 법정에서 돈 넣고 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비밀이 누설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자기가 선행금액 10%를 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개정돼가지고 최저매각 가격이 10%를 낸다고요. 무조건 돈 똑같죠, 내는 돈이. 근데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아까도 말했지만 onbid.co.kr 여기서 집에서 그냥 전자입찰하니까 누가 얼마 써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 거는 뭐 PC방에서 써내더라도 옆에 같이 앉아서 공매 입찰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뭐 누가 얼마 써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써낸 돈 10% 이걸 내요. 아직도 이 공매는. 그래서 공매도 지금 어느 게 더 바람직한 거에 합리적인 거는 최저매각이 10%를 내는 게 합리적이죠. 공매도 뭐 개정하자는 이런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이 10%인데 항고라는 게 뭐냐 하면 재판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판결이 있고 판결, 그 다음에 결정, 명령. 이게 다 재판의 종류입니다. 이번에 뭐 헌법재판소 정당 해상 심판 결정을 내렸죠. 결정.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매각 허가 결정, 허부 결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재판 종류예요. 그래서 1심 판결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고등법원에 항소해가지고 여기 다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를 하죠. 그 다음에 명령이나 결정에 불복하면 항고하고요. 항고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재항고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상소제도 또는 삼심제도라고 하잖아요. 삼심, 지금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래서 항고라는 것은 하급심에서 한 결정에 대해서 불복해가지고 이의를 신청해가지고 다시 재판해달라고 하는 걸 항고라고 하겠죠? 이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게 최저매각 가격이 9천만 원인데 1억이 매각이 됐는데 이거 1억에 매각해주지 말라고 항고를 하려면 항고 보증금을 내야 돼. 항고 보증금을. 얼마를? 매각대금 1억에 10%인 1,000만 원을 내야 돼. 왜 이걸 내라고 하냐면은 이걸 내라고 안 하니까 무조건 항고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거의 100%가. 그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항고하면 고등법원까지 갔다가 다시 재판받고 들어오려고 하면 보통은 한 석 달은 걸려요. 그럼 만약에 이게 우리 학원이 경매 넘어갔는데 항고를 해가지고 다시 고등법원에 가서 재판받고 다시 들어오려면 몇 달 걸리면은 몇 달 동안 월세 내겠어? 안 내겠어요? 만약에 학원 원장님 안 내겠죠? 예를 들면 왜? 내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돼? 내 보증금 내주라. 지금 경매는 간다고 하는데 다 떼기 생겼는데 뭔 월세 내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항고해가지고 월세 안 내고 몇 달이라도 버티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고의로 항고를 하여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항고보증금을 매각 대금의 10%를 낸다고요. 요 세 개는 암기해야 돼요. 다시 한번 보면은 경매에서는 매수보증금이 최저 매각 가격의 10%, 공매는 입찰가, 응찰가,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 그 다음에 항고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를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19페이지까지 했고요. 쉬었다가 120페이지에 기간 입찰, 기일 입찰, 호가 경매 보고 공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